일단은 우리는 직보가 없어요. 왜냐면은 니네 시험 범위를 직보한 게 말이 안 되거든. 씨 어지간해야지 무슨 문학 20지문, 독서 16지문을 그 직보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그 다른 학교는 원래 그 뭐냐 다음 주에 수업이 끝나. 다음 주에 수업 끝나고 직보하는데 너희는 그냥 원래 하는 것처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나갈 거야. 알겠지? 지금 우리 남은 게 독서만 나왔잖아. 독서가 이제 11지문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독서를 일반적인 속도로 하면은 1시간에 한 지문에서 3시간에 3지문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앞으로 일단 다음 주까지 독서를 다 끝내는 게 목표인데 오늘 힘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문법을 다시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 시험 때 근데 잠깐만 다음 주면은 수학 직보할 것 같은데. 그니까 그치. 그러면은 다다음 주 수업을 옮깁시다. 그 뭐야 일요일날 하지 말고 언제냐 이제 시험이 수요일인가? 화요일일걸요? 시험이 수요일인가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월요일은 수학이고. 시험 전날로 그날만 이제 옮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좀 전체 범위 정리된 그런 거 자료 못 봤나? 범위가 정리된 자료? 좀 그러니까 딱 개념 정도만 써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 정도만 되어 있는 거? 내용 정도가 이렇게 이게 일단 최대한 만들고 있는데 전범위가 다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독서는 이제 뭐 이렇게 분석지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좀 필요해가지고. 문학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완성된 대로 이제 조금씩 이제 뿌릴 거야. 그거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지금 거의 꽤 많이 만들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클리닉 때나 뭐 해가지고 조금씩 줄 거고. 뭐 이런 식이에요.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보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지금 뭐 다는 안 됐고 꽤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 다음 주에 뿌릴 거다. 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시험 언제야 지금? 수요일이요. 수요일이요? 네. 직구를 지금 정합시다. 빨리 하고 개인 공부하는 게 낫지? 근데 네, 그쵸. 저 시험 한 개씩 남아갖고. 그래서 직구 빨리 끝내고 그냥 너희들 개인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학원은 1시 열거든? 1시에 바로 하자 그러면. 어차피 니네 그때 시험날이라서 일찍 끝날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1시 하는 걸로. 원래 나와 10시. 4월
26일 수업을 이때로 이제 옮겨서 하는 거죠. 4월 27일 수업을. 왜냐면 이때 니네 수학 직보 때문에 못 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 직보가 아니라 아마 진도 계속 나갈 것 같은데 문법 같은 거나 좀 보고. 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한 개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제 자료 정리해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놓은 거 줄 테니까 그거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업무폰 들고 퇴근할 거니까 그때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폰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요거 인문예술 1부터 5까지 들어가지? 일단 이제 인문예술 5까지 하는 걸 목표로 좀 보자 이거를. 그다음에 니네 뭐야 진성 1부터 6까지가 1부터 5까지라는데? 범위? 누나 1부터 5까지예요? 민성이가 그 니네 뭐야 화작반이랑 엄매반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진도 차이 나는 것 때문에 6까지 나온 거 시험은 1부터 5까지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저런 게 뭐죠? 네. 그치? 니네 시험 자체는 1부터 5까지 나와. 아마 진도는 6까지 했을 텐데. 1부터 5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인문 1 지금 이제 시간 없으니까 최대한 더 필기하는 양 좀 줄이려고 내가 대부분 주석을 좀 달아놨어요. 이거는 좀 많이 줄이려고 보자. 현대 인지문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보편적 이성 그런 게 있고 이걸 통해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현대 인식론이야. 그리고 분석 철학이라는 것은 이에 기반하였다. 이 기반하였다는 것은 이제 분석 철학도 이러한 입장이라는 거겠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이제 지금 고3쯤 되면은 지금 내가 밑줄 말이 이거가 전제가 돼서 나온 결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철학의 대상을 진리가 명확히 확정될 수가 있다. 진리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뭐의 재준술이라는 거야?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 내 재진술이다라는 거를 너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같은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입구로 삼았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파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자, 이 로티라는 애는 여기 나와 있는 분석 철학하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친구야. 알겠죠? 새롭게 해석하자고 했어. 다시 말해서 기존 철학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하였대요.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이 된다.
얘는 뭐라고 그랬어? 얘는 언어 의미를 어떻게 파악을 했어? 위쪽에 얘네 분석 철학 얘네들은 여기 이성 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언어 의미 분석을 했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아니다. 이성이 아니라 언어 게임의 규칙으로 결정을 한다. 자,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그래서 이거 재진수로 하면은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한다는 것이다. 말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게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맞아. 그냥 여기 내가 주석던 것처럼 그냥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른 결과물이야. 아 뭐가 아니란 말이야. 보편적 이성을 통한 어. 이성을 통해 합의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합의가 되면은 그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필연적으로 실제를 하는 게 맞거든 원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야. 현대 인식론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너네 이제 수학 개념 중에서 이제 뭐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뭐 이제 루트라는 거. 자, 루트가 뭐 나타내는 거야? 제곱선 루트가 뭐 제곱근 나타내는 거지. 루트의 의미가 이제 제곱근이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제 얘 입장은 뭐냐? 루트가 제곱근을 의미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루트는 제곱근이다 라고 이성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그냥 게임의 규칙에 따라 기존에 합의된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우연히 루트가 제곱근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가 반드시 제곱근을 의미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루트가 반드시 제곱근을 의미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그냥 게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한편 화이는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원래 이제 수능 국어에서 예를 들어 하면서 이제 사례로 설명하는 부분은 어차피 앞내용 재진수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지만 지금 뭐 내신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 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 보장되며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이거? 일단은 너네가 이거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이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지금 이 예시를 들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요 위쪽에 내가 밑줄근 말로 재진술할 수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 이게 뭐야? 신념이나 명제 이게 이제 신념이나 명제야.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면 돼요. 그게 여기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어?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 보장된다라는 말로 재진술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이 신념과 명제를 입증하는 다른 물리 법칙이야. 그리고 또 이 신념과 명제의 정당성을 또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순환구조 속에서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계속해서 이제 다른 거를 가져다 쓰고 다른 걸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 가져다 쓰는 그 다른 물리 법칙들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콰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 모든 명제가. 그래서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되므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이 콰인의 주장만 너희들이 그냥 정리할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위에 나온 주장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봐야 돼요. 콰인 봐봐. 진리성이 상대화된다. 진리성이 상대화.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가 뭐야? 뭐 재진술이야 이게 지금. 이게 진리야, 알겠죠? 얘는 뭐야? 분석 철학의 주장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리성은 상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찾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겠나? 자, 그리고 로티라는 어떤 애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 위에 나와 있던 거. 그 다음에 콰인의 전체론, 우리 방금 본 거. 여기 결합해가지고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이 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면 그 의미를 잃는다. 그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 그러니까 분석 철학하고 다른 점 확실히 나타나죠. 분석 철학에서는 어떤 명제의 의미는 어떨 것 같아? 의미는 변할까 안 변할까? 분석 철학에서 어떤 명제의 의미는 안 변해요. 그렇지? 왜냐면 그 명제의 의미라는 게 진리잖아. 진리는 변하지 않아. 불변해. 그렇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해? 의미는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이 된다. 그리고 그거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의미를 잃는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의미가 변질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 주장을 좀 자세히 보면은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로티의 이론이 현대 인식론이야? 아니죠. 보면 이제 그러나라고 하면서 로티는 이러한 개념을 부정하면서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하면서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하였다. 잠깐 현대 인식론은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야?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 분석 철학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사회적 합의 산물이므로 이게 이렇게 재진술된 거야.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고정된 실제가 인식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합의가 달라지면은 진리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실용적 가치에 의해서 얼마든지 명제, 진리 등 바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죠? 선생님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로티의 이론을 재진술하고는 해석학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로티는 해석학. 자, 해석학이 바로 기존의 분석 철학, 현대 인실론하고 이제 대비된 개념이야. 여기 이론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텐데 각각의 이론 간의 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전체론이 뭐였어? 전체론이 뭐야? 서로 이제 명제가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모든 명제들은. 그치? 자, 그래서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수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A를 증명하기 위해서 B를 끌어들이고 B를 증명하기 위해서 C를 끌어들이는 거.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권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담론들을 참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분석 철학이 얘는 진리가 아니다. 얘는 진리다. 얘는 진리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버려졌던 담론들을 다시 전체론의 틀 안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자, 로티에 하면은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알겠어요?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야. 이성을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야. 분석 철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성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이게 이제 토대주의, 얘가 비판하고 있는 진리가 고정된 실체라고 보는 거. 삼기보다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한 대신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인문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항상 사상가의 주장이 뭔지 잡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장들이 재진술의 반복이야. 여기서 지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고 있다고. 얘 주장은 뭐야? 진리는 고정된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 산물,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담론들은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담론들은 다른 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로티의 주장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고. 너네도 읽으면서 좀 어렴풋이 느껴지지 않나? 했던 얘기 계속 자꾸 나오는 거? 그치? 뭐 이제 고정된 진리라는 게 뭐 고정된 실체, 뭐 확실한 뭐 토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재진술되고 있잖아. 잡았으면 거의 다 끝났죠. 다음 봅시다. 이때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제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왜요? 왜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로티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걸 도덕에 적용시키면은 얘 입장에서 어떤 거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도덕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로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안 지켜서 그러니까 이제 요걸로 이제 가장 핫한 게 이걸 이제 실제로 논쟁이 많았던 게 카니발리즘이라고 있어요. 카니발리즘이 뭐야? 식인이야, 식인. 사람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 먹는 거를 보편적 가치, 보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상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구는 많은데 육류가 부족해서 뭐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다는 것도 그 상황에 의해서는 허용될 수가 있다라는 입장을 가진 애들이 요거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움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로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보기로 카니발리즘이 주어진다면은 얘는 그거를 허용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도. 자, 그래도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그래서 로티의 사상은 이러한 문화와 가치관들을 모두 존중해 줄 수가 있다는 거겠지. 얘는 다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적 관점을 예시한다. 그래서 뭐 의의가 있다라는 거. 알겠지? 이거 이제 문제 풀 시간도 없기 때문에 내가 대충 일단 답을 다 적어놨거든, 이렇게. 해설도 이제 간단히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로티는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이 생성된 계보를 추적하면은 그것들이 기반한 궁극적 토대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보았다. 궁극적 토대가 절대적인 진리의 재진술이잖아. 그리고 로티는 그거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윗글의 로티의 관점에서 언어 게임론하고 전체론을 이해한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1학년들 같은 1학년들 푸는 그 학과지 문제면은 그냥 로티 관점에서 언어 게임론하고 전체론은 다 어때요? 긍정적인 거잖아. 그 정도로 끝날 텐데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좀 깊게 들어간다고. 봐봐. 그래서 기업은 명제가 지시한 대상에 실제성을 부여하고 니은은 명제 진리성을 상대화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니네가 생각했을 때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 기억이, 그치? 자, 요게 이제 로티의 관점에서 로티의 주장을 다 재진술을 해야 되는데 명제가 지시한 대상에 실제성을 부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이성이 진리 그러니까 지시한 대상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은 명제가 변할 수 있어, 변할 수가 없어.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 고정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로티의 관점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지? 기억에 의해 철학은 언어 게임이 되고 니은에 의해 게임의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성립된다. 이건 뭐가 잘못됐니? 니은 뭐가 니은에서 어떤 부분? 토대 뭐 철학의 토대로 성립한다. 얘는 이런 거 싫어한다고. 다음에 기억에 의해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도출되며, 여기도 잘못했죠. 그 다음에 기억은 언어 게임의 규칙이라는 절대성도 얘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요게 이제 그 인문철학 지문에서 나오는 이제 보기 유형이죠. 인문철학 지문은 보통 이제 사상가의 주장을 글로 쓴 거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이 보기에서 이제 다른 사상가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얘네들 주장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느냐, 여기 카르나프라는 애가 있고 하버마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두 가지 입장, 분석 철학 입장하고 로티의 입장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제 전혀 새로운 관점인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르나프, 명제는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엄밀히 검증 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명제는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로 판명된 원자 명제와 원자 명제들의 논리적인 조작을 가해 도출된 복합 명제들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명제를 검증 가능하다. 검증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 진위를 검증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사실로 판명된 명제가 있다. 명제가 사실이다 거짓이다 이거 따지는 거는 분석 철학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카르나프라는 놈은 분석 철학, 현대 인식론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버마스. 하버마스는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 중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주목하였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교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행해야 한다.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행해야 한다. 뭐야 이게? 개인은 사회적 행위 중합의 형성을 지향하는데 정교한 공통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행해야 한다. 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사회적으로 합의한다. 뭐야 이거? 사회적 합의 뭐예요? 로티 주장 중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 명제의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렇지? 얘는 이제 로티 쪽 입장에 가깝다고 봐야겠지. 봐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명제는 언어 게임의 결과로서 존재할 뿐 그러한 명제가 지시하는 자연과학적 사실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뭐하는 애야? 비트겐슈타인이 앞에서 그 언어 게임론 얘기하는 애잖아. 그리고 언어 게임론은 로티의 주장을 만드는데 일조했죠? 아니 이제 로티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 맞는 말이겠지. 2번 콰인도 전체론. 콰인의 전체론도 로티한테 이어졌단 말이야. 로티랑 입장이 비슷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관찰의 근거에 명제를 검증한 토대가 존재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지. 다음에 콰인. 어떤 원자 명제에 대한 검증이 다른 원자 명제에 의존한 관계가 연속되므로 각각의 원자 명제는 결국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전체로 주장한 거 아니야. 다 이제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로티에 따르면 일상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당사자 간의 상호 승인을 전제하므로 일상적 의사소통이 실천된다면 명제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 이거는 보기 볼 필요도 없었네.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됐잖아. 로티는 뭐 명제의 객관성, 절대성 이런 거 다 부정했죠. 바로 4번 찍으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다음에 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수능에서 많이 나오죠.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이제 그 수능식 추론 문제야. 근데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능에는 추론 문제가 진짜 추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걸 너희가 생각해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형 추론 문제는 재주술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걸 있잖아. 선택지 보면서 하나씩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 이거 분명히 나와 있어. 본문에서 이유를 찾은 다음에 그걸 이 선택지에 있는 말로 재진술하는 거예요. 볼까? 가가 어딨냐? 여기 있지. 자,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치? 그 다음에 이유가 본문에 있다고. 어디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유야.
왜 해석하기의 실용성이 전체 문장 특성에서 비롯되느냐?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한 주체 관점에서 해석하여 담론들 간의 요양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이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야. 이유 찾았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유를 선택지에 있는 말로 재진술하는 거야. 재진술 했을 때 뭐가 이유를 재진술한 건지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게 몇 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4번이라는 거야. 전체론에 기반하여 각각의 담론을 인정, 그들 간의 상호 의존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상이한 유형 담론 사이 대화를 가정하겠다 때문이다. 우리 찾은 이유를 재진술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이건 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수능형 출문 문제에 적용되는 거라고. 이해되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다음에 5번 문제 없지?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이제. 두 번째 거. 자,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등장한다. 자, 이제 은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게 중심화제예요. 이에 따르면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이다.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너네 은유 알잖아, 뭔지. 그치? 은유가 이제 A는 B다의 형식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 비유적 대상을 활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20세기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철학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다. 자, 그래서 그는 은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명명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유랑 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블루멘베르크의 은유란 무엇인가 밑줄 그어서 내용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적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요 종래의 철학적 해석, 은유에 대한 해석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야. 자, 첫째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이다.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자, 이런 관점에서 수사적 기법으로 봤을 때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요거 이해 안 가죠? 그치? 이해 안 가면은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정리하면 돼요, 또. 둘째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이다. 자,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와 같은 것이며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종래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은유가 뭐냐면은 얘가 은유를 이런 식으로 보기 이전에 다른 철학에서 은유를 뭐라고 해석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야. 수사적 기법으로서 은유를 바라보았을 때는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만 사용되는 필요학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지. 자,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비판 잘 봐두시고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얘가 주장하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주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내용을 정리만 하면 된다. 이해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린 철학자가 아니에요. 자, 다음에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 이건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요. 일단은 그러한 전통 철학의 지적을 인정을 해. 하지만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은유를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야? 블루멘베르크가 기존 철학의 은유에 대한 해석들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인정하기도 하면서 절대적 은유라는 자기만의 이제 어떤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절대적 은유는 무엇이냐? 이거 이제 위에 거랑 같이 보면 되는데 절대적 은유.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자, 은유가 개념적 사고에 미달이 된다라는 말은 어딨냐? 여기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야. 지금 니은 여기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보면은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와 그래서 개념이 형성되면은 은유가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의 재진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적 은유는 니은의 성격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자,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그게 바로 절대적 은유이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이게 이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 얘기하는 거죠. 얘네는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한다. 자, 그래서 봐봐.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어떤 그 개념 같은 걸로 설명을 못 한다라는 얘기야. 개념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성을 통한 개념으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로 표현한다는 거야? 이미지로. 개념 설명이 아니라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게 키워드야. 알겠죠? 개념 설명이 아니라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게 이제 절대적 은유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라 할 수가 있다. 요거 예시 이해가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세상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 응?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사는 걸 뭐 항해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뭐 이제 세계를 항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말이지.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를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해하는 이미지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포인트가 이거예요. 절대적 은유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알겠지?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기능한다.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왔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과학 등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분투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원래 인간들은 현실을 맞닥뜨린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든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고 지성적 결과물들을 만들어 왔어. 이게 뭐야? 이게 위에 말로 재진술하면 이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 이걸 이제 절대적 은유는 구조를 부여해서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얘랑 서로 연결이 된 게 보여야 돼. 이 보면은 위쪽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로 어떻게 하였다? 그러한 궁극적인 질문들의 구조를 부여하여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이걸 위의 문단에 사용된 말로 재진술하면은 그러한 궁극적인 질문들의 구조를 부여하여 얘네를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미지로 표현한다.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을 제공한다. 의미가 비슷하죠. 그치? 자,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세계는 시계다 이렇게 이제 의미로 나타낼 때,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 예측 불가능한 것의 재진술이 뭐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우리가 개념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계라는 뭘로 나타내는 거야? 시계라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야. 시계라는 이미지로. 알겠죠? 그래서 현실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뭐로 나타낸다? 이미지로 표현한다. 세계를 우리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계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다 이미지로 나타낸다. 이게 이제 절대적 은유이고, 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신화라는 거지. 자,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여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방어하려는 것이다. 자, 이것도 어때요? 지금 보면은 막연한 불안. 자,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왜 거기에 막연한 불안함, 왜 구체적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위에 나온 거 재진술해 보세요. 왜 그러는 것 같아? 개념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개념으로 설명을 못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막연한 불안은 이제 뭐의 재진술이야?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구체적 두려움, 이미지로 이제 형상화시켜가지고 네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이걸로 이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절대적 은유랑 신화라는 건 결국 방법이 똑같아. 자, 예를 들어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들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 개념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신들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로소 안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연하게 초현실적인 거 하면은 이제 무섭다고, 뭔지 잘 몰라서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뭐로 이제 나타내는 거야? 신들의 능력이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신들의 권능이다. 이렇게 이미지로 나타내니까 그 불안감이 덜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화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보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신화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하게 된다. 자, 그래서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신화의 전승과 수행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신화의 특징이에요.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의미가 변한다. 뭐에 따라서?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이게? 요걸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은, 그러니까 신화의 어떤 내용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신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신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지. 그리스 로마 신화 옛날에 많이 알았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신화 중에 이런 게 있어. 봐봐. 그래. 너네 그 시지푸스 얘기 알아요? 시지푸스? 시지푸스. 그러니까 시지푸스가 누군지 몰라도 내 얘기 들으면은 그 사람 바로 알 거야. 이게 뭐냐면은 걔가 신들한테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게 돼. 어떤 벌? 바위 덩어리를 밀어가지고 산 꼭대기에다 올려놔야 돼요. 근데 얘가 올려놓으면 산이 그 바위 덩어리가 다시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그래서 평생을 걔는 영원히 그 바위 덩어리를 이 산까지 올려놓는 그런 형벌을 영원히 이제 받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걔가 왜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었느냐?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된 이유는 신이 시지푸스한테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을 시켰어? 근데 걔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왜 해야 돼? 하기 싫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하고 안 하다가 그게 들킨 거야. 들켜가서 이제 그런 벌을 받게 됐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신화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거짓이 넘쳐나. 이 구라쟁이들이 너무 많아. 그런 상황에서는 이 신화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뭐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거일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사회가 있잖아. 어떤 사회냐면은 그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그 횡포, 가진 자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 사회에서는 이 신화의 의미가 뭐가 되겠어? 아니 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켜놓고 그거 하기 싫어서 거짓말 좀 했다고 자기 힘 있다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정보를 영원히 받게 하면서 이제 그 지배계층 신이 나타내는 지배계층에 대한 그 이제 저항 정신 이런 거를 이제 키우게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이 얘기야.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사회라든가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해가나? 자, 그래서 블루멘베르크가 지금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 뭐란 거야? 절대적 은유랑 이제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 다 비슷해. 뭐야? 둘 다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에 이미지를 부여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불안함으로부터 이제 구해주고 안심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던 거를 이미지로 표현해서 나타내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죠? 문제 좀 살펴보고 좀만 쉬자.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확히 2번이죠. 은유와 관련하여 블루멘베르크가 주창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맞지? 다음 2번. 윗글에 나타난 블루멘베르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화는 전승 과정에서
역사와 무관한 우연적 변이로 인해 의미가 변한다. 이거 좀 전에 봤던 거잖아. 이게 아니라 전승 과정에서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데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한다. 다음에 자, 기억부터 디귿을 바탕으로 보기에 A, 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뭐지? 아,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으로서 표현의 은유, 절대적 은유. 그래서 이제 기억은 뭐냐면은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 강화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블루덴베르크가 기억,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어? 군더더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표현이 명료해. 그거 자체로 완벽해요. 근데 굳이 은유를 덧붙여가지고 좀 이제 쓸데없이 은유를 썼다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게 기억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은유. 그다음 절대적 은유는 뭐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거 못하다. 얘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표현한다 라고 나와있죠. 표현한다. 자, 그럼 이제 A랑 C 한번 내용을 이해를 해보자. 케플러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천문학을 쓰는 목적이 천상의 기계가 신의 유기체를 닮은 게 아니라 시계를 닮았음을 입증하려는 데 있다. 천상의 기계가 신의 유기체가 아니라 시계를 닮았다. 다음에 소리 그늘은 뭐 이런 거 있고, 아 이거는 선택지 좀 봐야겠는데? 이것만 봐서 좀 까다로운데요. 한번 보자. 그치,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이건 이제 선택지에 나타나 있는 관점이 맞는지를 실제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네. 자, 시계라는 표현이 천체가 정교한 과학적 법칙에 따라 운행한다는 케플러의 세관을 이미지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디귿으로 볼 수가 있겠군.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개념으로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잖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B. 실험을 통해 소리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기 이전에 빛과 소리가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소리 그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면은, 자 그래서 그거잖아요. 니은이 뭐였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사용한 거, 그렇지? 그래서 소리의 특성이 규명되기 이전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소리 그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맞겠죠? 니은으로 볼 수 있는 거. 다음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 이거 재진술된 게 뭐야?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 명료하다. 사실이 명료한 상황에서 그냥 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었다가는 군더더기죠.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 맞아. 다음에 사투리가 여러 동물종이 동일한 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기억으로 보는 거지. 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여러 동물종이 동일한 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뭐라는 거냐면은 명료한 사실이라는 거잖아. 이 주장은 명료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기억이다. 이해되나? 다음에 5번 해주시면 돼요. 어? 3번은 5번 해주시면 돼요. 3번? 3번에 5번. 3번에 5번? 조난자가 살아남기 위해 널빤지에 매달려야 한다는 부활의 몸의 말이 기존의 신념체계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걸 보는 거지. 이게 어떤 명료한 사실에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황인가 보면 어때요? 지금 체계가 확고하게 잡혀
상황이라면서. 흔들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근데 이걸 개념으로 지금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개념으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가져다 쓴 거야? 항해. 이건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 그치? 항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표현해낸다고. 이해되나?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한 것은 신통기 얘기가 나. 신통기. 신통기. 자, 신통기 내용이 뭐 이런 거래. 이거 다 일일이 안 읽을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신통기가 주장하는 건 뭐냐? 제우스에 대한 프로메테우스의 기반 행위와 그로 인한 인간 세계 불행에 초점을 맞추며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응징이 정당함을 강조한다. 이게 뭐야? 신통기가 쓰인 시기에 이 신화에 대한 의미야. 그쵸? 자, 이어서 봅시다. 500년대 중반에 공연된 비극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어때요? 이때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응징이 정당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프로메테우스의 행위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기조를 이룬다. 그 다음에 제우스는 어때? 제우스는 폭군으로 그려지고 프로메테우스는 이로운 신으로 그려진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대충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지? 그렇죠? 이게 뭐 보여주는 거야? 신화의 의미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죠? 이제 그거 확인하고 보는 거야. 다음 몇 번이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사례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이런 문제는 좀 별론데? 원래 이제 그 독서 지문에서 보기가 나와 있다. 이제 보통 유형이 두 가지란 말이야. 보기가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재진술해서 본문 내용을 사례랑 대응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아까 좀 전에 그 철학자 관련된 얘기 보면서 했던 것처럼 다른 철학자들의 주장, 이론을 여기다가 설명하고 본문 내용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 이런 유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평가원 유형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뭐냐면은 그냥 새로운 독해잖아. 이거 독해에서 내용일치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안 나와. 답 2번이야. 볼 필요도 없어요. 신통기에서 제우스가 지상에 번개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보기 내용을 보고는 왜 그러는 거야? 인간들이 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우스가 여기서 번개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뭐다? 인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내용상 이게 잘못했다라는 거지. 알겠죠? 이런 유형은 나오지 않는다 수능에서. 이건 문맥상은 이건 알아서 하시고 좀만 쉬다가 이제 3번부터 봅시다.